겨울이 되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습기가 많이 찹니다. 이 안경 쓰시는 분들은 다 아는 고충인데요. 습기만 차도 이렇게 답답한데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눈이 실명된 채로 전쟁에 참여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은 눈으로 작전을 생각하고 뜬 눈으로 적을 바라보겠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영웅은 한니발 바르카입니다. 한니발은 고대 카르타고의 장군이죠. 카르타고라는 곳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튀니지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카르타고는 상업, 무역 국가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원래는 농업사회였죠. 그러다가 상업에서 무역, 이제 지중해 패권을 노리고 팽창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전쟁, 카르타고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 시칠리아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사이 중간에 있는 곳이 시칠리아입니다. 옛날 배들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못 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중해는 잔잔한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는 잔잔해도 무서워요. 엄청 깔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섬을 끼고 다니죠. 바다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시칠리아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맞붙게 됩니다. 1차 포에니 전쟁 때만 해도 카르타고는 로마를 충분히 이길 기회와 역량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전에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상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거기다가 카르타고 징집병들은 일단 잘 사니까 인생은 즐겁고 군대는 괴롭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의욕이 없습니다.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가 기원전 247년 시칠리아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이 지지부진하고 한심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자신이 스스로 용병부대를 창설합니다. 로마 사학자 중에 유명한 몸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장군이라면 국가보다 장군 자신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요즘으로 보면 참 위험한 말인데 군대가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용병들을 모았는데 얘들을 애국심에 불타는 징집병보다 더 잘 싸우게 만드는 거죠. 물론 방법은 잔인했어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약탈과 해적질로 군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용병들을 쓰레기 군대가 아니라 진짜 프로 군대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밀카르는 시칠리아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해전에 강하다고 했던 카르타고군이 엉뚱하게도 바다에서 로마군에게 패하면서 로마와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사실 1차 이 포에니 전쟁 때는 카르타고가 그렇게 심하게 깨진 것도 아닌데 빨리 싸우기 싫은 거야. 카르타고의 철칙, 돈으로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로마한테 시칠리아를 양도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하밀카르는 마침 일어났던 리비아 지역의 반란 진압을 위해 또 파견이 되면서 종신적인 아프리카 사령관이 됩니다. 카르타고 정부와 형편없는 카르타고군에게 실망한 하밀카르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에스파니아에 상륙합니다. 이곳에서 자기가 데려간 용병, 현지인, 그리고 갈리아인, 당시는 켈트인이라고 불렀어요. 켈트인을 고용해서 자신의 영지와 군대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르타고군은 장교든 사병이든 간에 징집병은 아마추어 군대입니다. 용병은 프로죠. 다만 저질 프로예요. 하밀카르는 저질 용병 부대를 진짜 프로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돼서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데 하밀카르가 키워낸 최고의 프로 전사는 바로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한니발이었습니다. 로마사를 썼던 리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니발이 통솔하면 병사들은 전투 태세와 대담함에서 최고의 상태를 발휘했다. 그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 탁월한 전술을 발휘해서 돌파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줄을 몰랐다. 그는 늘 앞장서서 공격하고 가장 나중에 전쟁을 떠났다. 영화 위워 솔저스의 주인공이었던 할무 중령이 전투에 들어갈 때 병사들에게 이런 연설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모두를 살려서 돌아온다는 약속은 못하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약속한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일 것이고 맨 나중에 떠나는 사람도 나일 것이다. 그 연설의 힌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니발은 늘 앞장서서 공격하고 가장 나중에 전장을 떠난다. 하밀카르가 사망하자 한니발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한니발의 매형이었던 하스두루발이 하밀카르의 군대를 개성합니다. 그런데 3년 후 기원전 220년에 하스두루발이 암살되고 말아요.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젊은 한니발을 사령관으로 선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가 되는 게 한니발의 기록은 카르타고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한니발의 기록은 다 로마인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이 정도의 칭찬을 남기는 경우는 진짜 역사적으로 없어요. 근데 칭찬이 이 정도긴 한데 당연히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비인간적이라고 할 정도로 잔혹하고 신의가 없으며 진실, 명예, 종교, 맹세의 신성함, 다른 사람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모두 무시했다. 그러니까 한번 띄워주고 이제 씹을 거 씹자는 건데, 근데 당시 전쟁할 때 로마인들은 안 그랬어. 그러니까 로마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한니발을 띄워줄 건 띄워주지만 이제 또 그래도 자기 변명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니발에 관한 얘기는 좀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리비우스가 한 한니발의 비난은 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이었다 정도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서양에서 전쟁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알렉산더에서 시작해서 한니발을 거쳐서 나폴레옹까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알렉산더는 알겠다 이거예요. 카이사르도 알겠다 이거예요. 나폴레옹도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한니발 이 아저씨는 왜 유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느낌이 안 와요. 나폴레옹 전설, 뭐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하고 알렉산더야 뭐 휘황찬란하고, 근데 한니발은 뭐 알프스를 넘었대.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깨졌대. 이래 놓으니까 한니발은 도대체 왜 유명한 겁니까?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게 딱 느낌이 안 와서 그런데 이 양반이 진짜 전술과 작전의 천재예요. 우익이 이기는 데는 1시간이 걸려. 좌익이 패배하는 데는 45분이야. 그럼 15분 동안 여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훌륭한 장군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딱 봐가지고 여기서 45분, 여기서 1시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벌써 말하는 걸 봐도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 솔직히 45분, 15분 단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유능한 지휘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력이 모든 작전의 기반이 되는 거죠. 한니발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탁월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군 병사들이 사령관의 능력을 믿고 수행합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시받았을 때도 병사들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 군대는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죠. 그 다음에 진짜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병사들이 체력이 탁 떨어지고 뭐 총알도 떨어지고 야 이젠 정말 못 싸웁니다. 이제 5분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지휘관들이 아니야 30분은 더 싸울 수 있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전투의 승부가 바뀝니다. 이게 유능한 지휘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10배, 20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한니발이었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로마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로마애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니발이 뭐 바보예요. 걔도 그거 안 통해요. 한니발도 아는 거지. 어차피 지중해 패권을 잡는 자가 유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카르타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겁니다. 한니발은 27살에 사령관이 된 후에 로마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항구 도시였던 사군툼 공격을 시작으로 2차 포에니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차 포이니 전쟁을 보통 한니발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군툼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군툼은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는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부유하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면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는 갈리아인을 막기 바빠서 사군툼을 지킬 여력이 없습니다. 사군툼을 공격하여 로마의 위신을 떨어뜨리면 동맹시들도 이탈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사군툼은 현재 발렌시아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리아인들을 견제하느라고 당시 로마는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르타고와는 외교적인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었죠. 원로원 의원으로 구성된 사절을 보내려고 했으나 한니발은 이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결국 한니발은 8개월에 걸친 공성전 끝에 사군툼을 함락하고 사군툼 시민들에게 그들이 가진 재산을 그대로 성 안에 두고 옷 2벌씩만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렇게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드디어 로마 공격을 본격화합니다. 사군툼에서 출발해서 로마 원정길에 오르는데 이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다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육로로 가는 것이죠. 한니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카르타고는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니발은 바다를 버리고 육로로 진격했을까요? 이미 카르타고 함대는 1차 포이니 전쟁 이후로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상실했고 일단 정부가 돈을 안 냅니다. 그리고 한니발을 또 사실 견제를 합니다. 그러니 한니발은 어쩔 수 없이 육로로 넘어가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당연히 카르타고군은 바다로 올 것이다. 또 알프스를 어떻게 넘습니까? 그래서 로마군은 마르세유의 함대를 집결하고 한니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니발은 이들을 피해서 알프스를 넘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과정에서 거의 50% 이상의 병력을 손실합니다. 알프스를 넘었을 때 한니발에게 남은 병력은 보병 2만, 기병 6천, 그리고 코끼리 몇 마리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원정길에 갈리아인들을 포섭해서 자기 군대로 포섭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갈리아인들은 또 저항을 했죠. 그것을 보고 겁을 먹고 본국으로 또 도망가는 자기 병력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갈리아를 또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집어넣고 겁먹은 군대는 돌려보냅니다. 약간 사나이답게 근데 옛날 이 갈리아 사람들이나 게르만 사람들은 의리 이런 거에 잘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말 안 듣는 애들은 약탈하고 협박해서 보급품을 충당하면서 진격을 합니다. 아무리 한니발이 아닌 척 한다고 해도 갈리아군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스페인, 북아프리카 보병하고는 질적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요, 2선 부대도 있어야 돼요. 이제 더티워라고 하는데 2가지 더티워가 있어요. 급할 때는 걔들이 희생양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더티워가 이제 보급품, 약탈 이런 거죠. 갈리아 부족들을 약탈할 때 과연 스페인이나 아프리카 보병을 썼겠어요? 갈리아 부족으로 갈리아 부족을 약탈합니다. 이게 옛날 전쟁 보면 사군틈에서도 대량 학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나쁜 놈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스페인 부족들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죽여요. 옛날 전쟁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미워할 수도 있어, 서로 간에.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이탈리아에 가서 갈리아 애들을 약탈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로마군도 사실은 갈리아 부족들을 편입해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갈리아군을 꼬실 때는 갈리아 사람을 또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갈리아 군대는 여러모로 유용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갈리아 부족을 포섭하고 이제 알프스까지 왔습니다. 알프스를 딱 눈에 보니까 병사들이,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끔찍하긴 끔찍하더라고. 저걸 어떻게 그러자 한니발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알프스는 우리가 넘었던 피레네 산맥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그게 어떻다는 것이냐. 땅의 어떤 것도 하늘만큼 높지 못하다. 갈리아인들은 여자와 아이들도 거느리고 알프스를 넘었다. 우리는 여자와 아이들도 없고 군장만 가지고 있는 민간인도 아닌 전사들 아니냐. 너희들이 지나가지 못할 황무지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연설해요. 애들아, 우리가 전에 사자와도 싸워봤다. 지금 앞에 있는 애는 늑대다. 아, 뭐가 무섭냐? 한니발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전에 늑대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사자도 잡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사자를 잡았으면 다음에는 코끼리도 잡을 수 있다. 이게 조직 운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A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게 쉬워질 거야. 다음번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진취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이번에 10m를 뛰었으니 다음엔 50m를 뛰어야지가 아니고 내가 10m를 뛰었으니 50m를 뛸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짧은 인생에 이렇게 나가야 목표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못하더라고. 한니발은 뉴 카르타고를 떠난 지 5개월 만에 이탈리아 국경에 도착합니다. 여기 섬 요 앞쪽에 있는 데가 사군톱이고 그 아래쪽에 뉴 카르타고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나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알프스를 넘어서 내려오게 되죠. 이 뉴 카르타고에서 처음 출발할 때 한니발의 병력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습니다. 리비우스는 보병 8만,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출발했다고 했고, 폴리비오스는 3만 8천 명의 보병과 8천의 기병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착한 병력은 3분의 1을 잃었거나 절반을 잃고 이탈리아에 도착했다는 거죠. 한니발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은 로마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알프스를 건너가서 싸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알프스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쳤을 때 치자. 그래서 로마군이 이 알프스 접경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군과 한니발의 첫 번째 저지선에서 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기 트레비아강 전투였어요. 한니발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경멸이야말로 신들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승리를 위한 최고의 자극이다. 이걸 이순신 장군의 말로, 아니 사실 오자병법에 있는 말인데, 죽자고 하면 살 것이고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다. 같은 말도 이게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연설할 때 제발 그냥 베끼지 말고 본의를 보세요, 본의를. 트레비아 강에서는 로마의 두 집정관 데스키피오와 셈프로니우스가 한니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포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포강하고 트레비아 강 사이에는 이미 갈리아 부족들이 와서 여기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한니발은 여기서 로마군 주력을 격파해야 갈리아인들이 로마를 배신하고 카르타고에 붙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니발을 따라온 갈리아인들에게도 자신감을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군과 대적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갈리아 부족들을 좀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탈 부대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로마군하고 만났는데 한니발 군대가 패배해버립니다. 이러니까 로마군 집정관이었던 셈프로니우스는 이제 보니 한니발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기가 막 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겼을 때 병사들이 야, 쟤들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이때 공격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니발과의 결전을 서두르게 됩니다. 자, 트레비아강 전투로 가보겠습니다. 한니발은 싸워서 이길 자신은 있었는데 이쪽의 문제는 병력을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러니 정면 대결을 하면 이게 아무래도 희생이 크잖아요. 요쯤에서 관목습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복을 할 때는 무슨 골짜기나 뭐 참호를 파거나 이렇게 매복하지, 야지에서 관목숲 뒤에 엎드려갖고 매복은 안 하잖아요. 더욱이 이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아무도 저기 병력이 숨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매복을 시키기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겨울에 1m 나무 뒤에서 밤새도록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불도 못 피우고. 그래서 한니발이 동생한테 엘리트 보병 100명과 엘리트 기병 100명을 선발해 오라고 합니다. 그 100명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과 같은 애들 9명씩 더 데려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같이 할 수 있는 애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0명을 한겨울에 관목숲 뒤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로마군이 딱 식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쯤에
경기병, 누미디아 경기병대를 보내서 습격을 합니다. 근데 로마군도 알아요. 소규모 기병들이 와서 한번 분탕질을 하고 가는 거는 그냥 괜히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셈프로니우스는 지금 철칙이 뭐냐? 이겼을 때 밀어붙여야 된다. 한니발은 이것도 눈치를 챈 거예요. 제 지금 전술의 원리는 이겼을 때 이긴다. 그래서 살짝 치고 도망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셈프로니우스가 여기에 걸려듭니다. 이겼을 때 이기자. 그래서 밥 먹는 거 스톱! 쫓아간다. 삼국지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기는 병사는 피곤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튀니까 셈프로니우스가 데리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필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로마군은 갑옷이 쇠갑옷이잖아요. 이게 춥고 더우면요, 사람 잡아요. 살이 짝짝 붙습니다. 트레비아 강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 한 요 정도 됐대요. 그러니 멈추질 않잖아. 강도 그냥 건너갑니다. 한겨울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 이게 이쯤 되면 이제 손발이 안 움직여요. 그럴 줄 알고 여기서 밥도 다 챙겨 먹고 불 피우고 몸을 녹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에 기름도 발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마군은 항상 이 중장보병이 주력이니까 양쪽에 기병을 두고 투창병과 중장보병을 팀으로 만들어서 공격해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적은 카르타고군은 밀리죠. 근데 이게 한니발의 주전술이 늘 이거더라고. 이렇게 중앙을 약화해서 밀리면 이렇게 깊게 들어오게 돼요. 그때 좌우에서 협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매복해 있던 애들이 와서 치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로마군이 대단해가지고 끝까지 버텼어요. 특히 여기서 믿었던 게 코끼리 부대였는데 로마군은 이미 그럴 줄 알고 코끼리 격파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부대가 성공을 못해요. 로마 정예병이 있고 갈리아 부대가 있었거든요. 동맹시 병력들. 코끼리를 빨리 돌려서 훈련이 덜 된 쪽으로 쳐버립니다. 그러자 얘들이 동요하면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로마군이 그래도 대를 이어서 중앙 돌파를 해서 빠져나가는데 강에 또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여기서 크게 대패해버리고 말이죠. 한니발은 이렇게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들이 한니발 편에 도대체 가담을 안 합니다. 그래도 한니발은 굴하지 않죠. 여기 애들이야 원래 로마랑 가까우니까 항복을 안 하지만 저 남쪽으로 가면 분명히 우리 편을 들 것이다. 그래서 북부에서 중부를 지나 남부로 가는 기나긴 장정을 시작합니다. 로마군의 본진을 치는 것보다 주변을 공격해서 동맹 세력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들자는 게 한니발의 목표였어요. 한니발이 남부로 가기 시작하니까 한니발의 남부 이동을 막기 위해서 로마는 다시 2명의 집정관에게 야전군 전체를 주어 출동시킵니다. 기원전 217년 6월 21일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트레시메네 전투에서 다시 한번 한니발과 로마군이 맞붙게 됩니다. 트레시메네강 전투는 위치도 정확히 모르고 사실 이 전투가 훨씬 잘한 전투인데 이게 이렇게 전황판을 그리기 힘든 전투가 있어요. 아무튼 한니발의 그 현장 감각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겨가지고요. 로마군 플라미니우스의 군대를 괴멸시켜버립니다. 여기서 플라미니우스가 전사해버려요. 병력 15,000명이 전사하고 무려 1만 명이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한니발의 희생은 겨우 1,500명이었어요. 당시 로마군 전체 병력이 3만 명인데 2만 5천 명이 증발해버립니다. 제가 24년 봄에 이탈리아 답사하면서 여기 트레비아, 트레시메네강 전투지를 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현지 역사학자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향토사학자 같이 이렇게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분이 있대요. 근데 대강 근처까지는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정확한 비석도 없고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가 진 건데 우리도 그렇지만 진 데는 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다 무슨 동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헤매다가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구하긴 구했거든 사이트 같은 데서 위치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찾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포기.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이탈리아 계시는 분이 저 따라오세요 하면 제가 한번 갈게요.
로마 공화정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집정관입니다. 그런데 집정관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임명합니다.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한니발에 침공을 했어요. 이 전시 체제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지휘권이 통일돼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독재관이라고 해서 한 명을 임명합니다. 독재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파비우스 막시무스입니다. 파비우스는 한니발의 지휘 능력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로마군은 당시 시민 징병인데 이 시민 징병한 로마군과 프로 전사인 카르타고군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즘 죄송한 얘기지만 조기 축구회하고 프로 선수하고 상대가 되냐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니발을 고립시키고 지구전으로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니발은 지금 남의 나라 영토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당시 로마도 이탈리아를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탈리아 도시들이 사실은 로마의 피정복 도시들이었어요. 한니발 편으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려고 동맹시들에 대해서 특혜를 확대합니다.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막 풉니다. 한니발의 약점이자 모순은 그가 전투에 이긴다고 해도 희생은 늘어갈 수밖에 없죠. 결국 희생이 늘어나면 군대는 약화되고 패배할 것이다. 이게 파비우스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하나, 동맹시가 로마에게 패해서 불만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카르타고는 이방인 침략자잖아요. 그러니 카르타고보다 로마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한니발 입장에서는 지원해주는 도시가 없으니까 계속 약탈을 해야 돼요. 도시하고 경작지를. 그러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흉악하잖아. 그러니 점점 더 한니발은 고립되어 가는 겁니다. 강제로라도 도시들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또 공포 전략을 쓰게 됩니다. 아주 가혹한 약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안 와요. 자, 이래서 한니발이 점점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단 한 개의 도시도 한니발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한니발은 점점 쫓기다가 로마 동남쪽에 있는 칸나에라는 곳으로 가서 겨울에 이제 수경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파비우스가 승리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유리해지니까 로마 정계가 다시 당파가 갈리게 됩니다. 항상 전쟁을 망치는 건 정치예요. 당시 로마가 원래 귀족, 중산층, 평민, 빈민층 이들의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파비우스 전략을 시행했을 때 박수치고 환영하는 사람, 비겁하다는 사람, 뭐 단기 승부로 빨리 끝내자는 사람, 지구전을 하자는 사람, 뭐 여러 개의 의견이 갈립니다. 자, 이제 강경론의 끝판왕이 등장하는데 파비우스 입장에서는 벌써 지금 한 서너 번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 말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테렌티우스 바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요. 바로는 명확하진 않는데 평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이들의 세력을 믿고 이제 싸우자고 합니다. 파비우스는 1년만 버티면 된다. 카르타고 군이 지금 탈영병도 생겼다. 지난 1년 동안 한니발 편에선 이탈리아 도시 하나도 없다. 그가 알프스 북쪽에서 건너오면서 절반 죽고 이제 남은 애들 절반 죽어서 병력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러나 평민들은 초조해졌고 바로는 또 이걸 선동을 해서 최대 전력을 뽑아내서 한니발을 격파하자라고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8만의 대군이 모이는데 이거는 당시 로마 역사상 모아본 적이 없는 군대였어요. 로마의 사력을 다한 병력이었기 때문에 2명의 집정관 바로와 파울루스가 직접 참전해서 이 전투를 지휘하게 됩니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 칸나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전투는 정말 세계에서 워터로 전투와 함께 가장 많이 연구되는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중앙에다가 보병들을 밀집시킵니다. 엄청나게 밀집시킵니다. 그러니까 양익에 기병을 둡니다. 카르타고가 중장 기병이 강했는데 로마군이 중장 기병이 없어요. 그래서 기병이 약하니까 강가에다가 밀집을 시켜서 우회 공격을 못하게 강을 오른쪽에 끼고 여기다가는 기병을 약간 배치하고 이쪽으로는 우회가 가능하니까 여기는 기병을 다수를 배치했습니다. 카르타고군은 반대였죠. 일단 갈리아 보병들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 뒤에 최정예인 아프리카 보병들을 뒤에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요 좁은 구역에 있는 로마군 우익 기병을 격파하기 위해서 중장 기병대를 여기다 두고
병력은 약하지만 기동력은 좋았던 누미디아 경기병대를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묘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먼저 카르타고군 중기병대가 진격합니다. 로마군 집정관 중에 한 명이었던 파울루스가 정말 결사항전을 하면서 막습니다. 당연히 카르타고군 기병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쪽 로마군 기병을 격파하게 됩니다. 왼쪽에서는 누미디아 기병이 붙었는데 이쪽은 로마군 기병이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들고 뛰면서 그러니까 시간만 끌어라. 여기서 하여간 난전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여간 시간을 끌며 싸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보병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로마군이 믿는 건 중장 보병대 그리고 병력이 없기 때문에 빽빽하게 밀집시켜서 최대한으로 밀어붙입니다. 카르타고군은 병력도 적었는데 희한하게 또 보병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이쪽이 훨씬 센데 붙으니까 앞에 쪽은 당장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깨지게 되고 물러나게 되죠. 근데 로마군은 원래 중앙 집중형 애들이라서 중앙이 무너지니까 중앙 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야, 이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거꾸로 진영이 역삼각형이 되어버려요. 이때 뒤에 있던 아프리카 적의 보병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로마군은 병력은 많았는데 중앙 돌파하느라고 너무 밀집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응을 못합니다. 이게 당시 기록에 보면 그냥 가만히 서 있었대요. 칼도 못 뽑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둘러싼 카르타고군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하나씩 벗겨지면서 여기서 완전히 섬멸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겼던 기병대가 돌아오면서 뒤에서 공격하게 되죠. 근데 사실 기병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도망을 쳤어도 이 벌판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진 로마군은 그야말로 밀집 상태에서 압사당하게 됩니다. 로마군 6만 명 대부분이 전사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섬멸전이 되어버립니다. 이 전투는 포위 섬멸전의 교과서적 예라고 할 수 있어 모든 사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전투입니다. 좌우간 이 칸나의 대승리로 인해서 파울루스가 말하는 스스로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한니발 군대가 드디어 한니발이 고대하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주변에 눈치만 보던 도시들이 갑자기 한니발 편으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요 로마에서 조금 내려가는 카푸아라는 곳이 있어요. 카푸아라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났던 그 검투사 학교가 있던 데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로마의 다음 가는 큰 도시였어요. 이 카푸아마저 한니발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한니발의 부하였던 마하르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로마로 진격합시다. 한니발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하르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신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군요. 한니발이여, 당신은 정복할 줄은 알지만 그 승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들어가서 점령을 해도 지배는 또 어떻게 하냐고요. 더 큰 문제가 로마를 점령해서 지배를 하려면 그러면 도시를 지배하면 거리에다가 병력을 깔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만 10,000명 이상의 군대를 깔아놔야 돼요. 경찰처럼. 이렇게 되면 한니발이 야전에서 쓸 병력이 없습니다. 로마가 사라지고 나면 남은 도시들이 한니발한테 다 오느냐? 아니죠. 호랑이가 없으면 늑대가 설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니발은 더 많은 동맹 세력들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니발도 자기 거점 도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점 도시를 만들고 주변 지역에다 행정력을 깔려면 지금보다 병력이 3배는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병력은 어디서 오느냐? 카르타고에서 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시 카르타고 정부는 절대로 이걸 안 해줘요. 죽어라고 구경만 합니다. 왜? 정부 입장에서는 한니발 도와줘봤자 저거 지왕국 세워지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이게 점점 나중에 세월이 가서 이제 한니발이 점점 이게 탄탄해지니까 나중에 병력을 보내긴 하는데 이 병력이 오다가 그만 침몰해버립니다. 한니발은 또 하나의 병력, 스페인에서 자기 동생이 지원병을 모아서 오도록 했는데 이 동생 하스두르발이 모아오던 병력이 또 로마에 있던 명장이던 스키피오에 의해서 중간에 섬멸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한니발은 끝끝내 이탈리아에서 자기 거점 도시를 마련할 병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정 거점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전쟁을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니발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기원전 235년에 태어나서 183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로마 공화국의 집정관이고 감찰관이고 로마 원로원의 프린캡스 세나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캡스라는 게 나중에 쓰여지는데 하여간 그냥 제일 센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집안과 한니발 집안은 정말 대를 이어 전쟁을 합니다. 1차 포이니 전쟁 때 한니발 아버지가 로마에게 패했습니다. 2차 포이니 전쟁에서 스키피오 아버지, 이 사람도 스키피오인데 한니발에게 패해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아들 스키피오는 복수를 준비하고 한니발의 동생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둘은 그야말로 운명의 라이벌이었죠.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도저히 로마 군대로는 한니발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스키피오가 냈죠, 사실은. 우리도 얘처럼 차라리 스페인으로 건너가 스페인을 치자. 이게 정말 역사에 이런 일은 다시는 안 벌어질 거야. 한니발처럼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원정한 군대는 지금까지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남의 나라 침공해서 삼킨 적은 있지만 거기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군대를 뽑아서 그럼 우리는 니네 나라를 칠게. 이걸 우주공중전이라고 해야 되나. 3차원 전쟁은요, 인류 역사상 정말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희한한 전쟁이 발휘해버립니다. 근데 아무튼 스키피오가 과감하게 스페인으로 원정을 해서 한니발의 동생이었던 하스드루발을 패배시키고 본거지였던 뉴 카르타고까지 함락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력을 데리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게 아니라 카르타고 본국을 쳐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니발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카르타고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니발 군대는 아버지가 스페인에서 키운 군대잖아요. 대부분이 용병이에요. 스페인군이고 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 국적상으로는 카르타고인인데 카르타고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이 군대 한니발 병사들 입장에서는 고향도 아니고 본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보다 더 낯선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그 한심한 카르타고 정부가 한니발을 지원하지도 않아요. 한니발이 좀 자기 마음대로 전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해요. 자, 그런데 스키피오는 이제 약을 대로 약아가지고 카르타고 정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토지라든가 재산을 칩니다. 그랬더니 한니발 입장에서는 야,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싸워야 돼. 그랬더니 너 빨리 가서 내 땅과 재산을 보존하란 말이야. 이래서 막 밀어붙이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한니발은 군대는 약화되고 또 병력 일부는 배신하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서 스키피오와 싸우게 됩니다. 특히 한니발을 지원하던 아프리카 기병 부대가 배신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한니발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운명의 전투, 자마 전투가 벌어집니다. 알제리에 있던 자마 평원에서 스키피오와 한니발의 일전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평지였기 때문에 패배하는 쪽은 그냥 죽는 거였어요. 다음이 없는 전투입니다. 아무튼 한니발 입장에서는 카르타고 정부도 적이었고 병력도 줄고 지치고 노쇠하고 이게 지금 나이가 몇이냐고. 처음 출발했을 때 이게 다 군대 정년이 지났어요, 정예병들이. 거기다가 기병 절반이 배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전투 전날에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났었대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닐 거라고 믿는 분도 많아요. 근데 뭐 타임머신이 발명되기 전에는 진위를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니발이 야, 여기는 내일 이제 지면 다 끝나는 거니까 괜히 위험한 도박을 피하고 여기서 그만두자고 합니다. 그냥 이 재산 가지고 그냥 가라. 그랬더니 스키피오는 거절하죠. 날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근데 스키피오도 자신감이 넘치긴 했죠. 기병도 이제는 로마군이 더 많았고 보병은 카르타곤이 좀 많았다고 하지만 이게 어중이 떠중이고 노쇠한 군대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다음날 대전이 벌어집니다. 카르타고군은 1열에 80마리의 전투 코끼리, 2열에는 비교적 전력이 약한 용병 혼성부대, 3열에는 카르타고에서 징집한 시민병들, 그리고 200보 떨어진 곳에
한니발과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최정예 부대를 배치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 스키피오는 로마군 진영을 조금 더 넓게 씁니다. 경무장 보병도 소대를 편성해서 이제 팀워크를 맞춥니다. 로마군이 조직력이 좋았고 상대가 어중이 떠중이가 많으니까 오히려 공간을 많이 주는 겁니다. 칸나에서 바로가 로마군 보병을 밀집시켰던 건 사실은 얘들이 훈련도 안 되고 이런 애들이니까 뭉쳐서 스크럼으로 밀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 군대가 원래 뭉치는 거예요. 사자랑 물소랑 싸우면 물소는 뭉치고 사자는 흩어지잖아요. 이게 원래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가 좋으니까 오히려 공간을 줘야 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넓힙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에는 누미디아 기병과 로마 기병을 배치합니다. 자, 1년에 코끼리가 돌진해 오는데 이게 진짜 큰 실수였던 게 이미 한니발이 이탈리아 들어갈 때부터 로마군은 코끼리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코끼리 약점이 뭐냐면 항문입니다. 이 코끼리가 너무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도 되게 커요. 코끼리가 또 주체성이 강해요. 머리가 좋잖아요. 얘가 또 이제 기분 나쁘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싶으면 일단 막 열내면서 자기 편부터 패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코끼리 부대가 붕괴되고 기병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코끼리 부대가 붕괴하니까 기병의 싸움이 되는데 카르타고 기병을 로마 기병이 유인해서 넓게 퍼져버립니다. 자, 이 사이에 로마 보병은 전진해서 1열, 2열, 3열에 있던 허약한 카르타고 군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1, 2, 3열이 무너지니까 최후의 정예 보병대를 투입합니다. 여기서 진짜 격전이 벌어집니다. 로마군이 거의 깨질 뻔도 했어요. 이때 스키피오가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로마군도 1열은 약한 애, 맨 뒷열이 제일 베테랑들이었는데 앞에 있던 제일 초보 하스탈티를 좌우로 상계시키고 2열, 3열에 프린키페스와 트리아리를 합쳐서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비대 없이 그냥 다 붙자라고 투입한 거예요. 정말 사생결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요 마지막 전투에서 카르타고군이 이길 뻔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군이 좀 우세하다 싶었는데 카르타고 기병을 몰아낸 로마군과 누미디아 기병이 뒤에서 나타나서 카르타고 보병대를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니발의 최고 장기가 시간 계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 계산이 조금 안 맞게 된 거죠. 기병에 돌아오는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아니면 카르타고 기병대가 조금 더 버텨줬어야 되는데 못 버텨준 거죠. 그래서 사실 누미디아 기병이 배신만 안 했어도 자마 전투에서 승부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런 돌발 변수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카르타고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섬멸되어 버립니다. 기록에는 그날 밤새도록 기병들이 보병 사냥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니발은 평생에 단 한 번의 실수 그리고 최초의 패배, 딱 한 번의 패배였는데 이 패배로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자마 전투에서 카르타고 전사자 포로는 무려 4만 명, 로마군은 최소 1,500에서 4,000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로 16년간 이어온 제2차 포이니 전쟁이 종결됩니다. 한니발은 소아시아로 도주해서 재기를 노립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로마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한니발한테 군대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한니발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니발이 그냥 장군이 아니고 거의 독립군벌이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한니발이 로마를 점령했으면 뭔 카르타고가 돼 그냥 한니발 이하가 됐겠죠.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야심덩어리 능력자에게 군대를 주지 않습니다. 로마가 점점 세력을 확대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해 오니까 결국 한니발은 자살해버립니다. 기원전 183년 또는 184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니발이 죽고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149년에 제3차 포이니 전쟁이 발발합니다. 근데 이 3차 전쟁은 거의 일방적인 전투였어요. 카르타고는 패배해서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로마에게 지긴 했지만 한니발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첫 번째는 알렉산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스고다. 세 번째는 나 아닐까?
물론 자마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당연히 내가 1등일 것이다. 카르타고가 멸망하는 바람에 한니발이 역사에 남긴 업적은 카르타고에게 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장군 한니발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돈만 중시했던 카르타고의 가치관이 결국 도시 국가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 한니발은 너무도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물과 지원이 없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뛰어난 전략, 지형, 적군, 아군의 상태를 분석해서 계획하는 전술 능력, 리더십과 알프스를 넘는 성과까지 그는 창의성, 유연성,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진정한 모델이었습니다. 더욱이 한니발은 사실 로마가 제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일단 로마 군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이때부터 직업군대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도 사실 굉장히 메타적이었어요. 우리가 얻은 특권을 남한테 왜 줘? 그런데 한니발하고 싸우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쟤네들을 니네는 우리랑 다르잖아. 니네 옛날에 왼수였잖아. 이라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쟤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세상은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놈이 이기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해준 게 한니발이었어요. 물론 그걸 깨닫고 실천하는 것도 쉽진 않죠. 그런 점에서 로마가 훌륭하긴 하지만 아무튼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군대, 마인드, 체제를 가르쳐준 사람이 한니발이었습니다. 한니발로서는 좀 열받겠습니다만 당신이 일으킨 작은 불꽃이 더 기분 나쁠래나? 아무튼 살아남아서 로마 제국이 됐습니다. 오늘 만나본 한니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구영전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댓글 보니까 역시 재미난 댓글이 많아서 몇 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 이유를 알아버렸다. 진짜 구독자 100만을 원하는구나. 이건 좀 충격이었는데 아직 100만이 안 됐어요? 난 100만 너무 잘하는데. KFN 감사해보겠어. 좋아요 눌러주겠습니다. 이런 말이 더 좋습니다.